번개가 산등성이를 갈랐어요. 그 섬광 아래 한 여자가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졌죠. 미안하게 됐어.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벙어리는 어울리지 않아. 남자는 여자의 손을 발로 걷어찼어요. 차 문이 닫히고 테일라이트가 폭우 속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정막이 내려앉은 그 순간 진흙 속에 엎드려 있던 여자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흐느낌이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비로소 의미가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빗줄기가 살을 때리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 포장도 안 된 비탈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속에서 갈라지며 앞을 비췄지만 그 너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어요. 값비싼 맞춤 정장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백도윤 35.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백씨 가문의 장남. 그가 조수석으로 돌아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내려. 차 안에서 한 여자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윤서진 32. 백도윤의 아내. 결혼 후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여자였죠. 서진이 고개를 젓자 도윤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그는 아내의 팔을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냈죠. 서진의 몸이 진흙탕 위로 나뒹굴었어요. 흰 원피스가 순식간에 검붉은 흙물에 물들었죠. 서진이 무릎으로 기어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죠. 제발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요? 도윤은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안에 벙어리는 안 어울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이제 손절하래. 여기서 그냥 사고였다고 치자.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죠. 거기엔 3년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오래 참았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후련함만 있었죠. 아, 잠깐. 도윤이 서진의 손을 낚아챘어요. 그녀의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더니 주머니에 넣었죠. 이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라서. 미안, 당신 거 아니야. 서진이 팔을 뻗어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도윤은 귀찮다는 듯 그 손을 발로 걷어찼죠. 서진의 몸이 다시 진흙 속으로 고꾸라졌어요. 잘 가, 서진 씨.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차 문이 닫혔어요. 엔진 소리가 포효하듯 울리더니 테일라이트가 빗속으로 멀어져 갔죠. 빨간 불빛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고 천둥 소리와 빗소리만 산을 뒤덮었어요. 진흙탕에 엎드린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흐느끼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웃음이었거든요. 서진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진흙이 범벅된 얼굴에서 아까까지의 공포와 애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대신 그 자리엔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3년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진짜 얼굴이었죠. 그녀가 젖은 옷 안쪽을 뒤졌어요. 방수팩에 쌓인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왔죠. 벙어리 며느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업무용 고급 기종이었어요. 서진이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죠. 그리고 3년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한 적 없던 그 입술이 열렸어요. 나야. 놀랍도록 맑고 차갑고 우아한 목소리였어요. 그 어떤 장애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발음이었죠.
시작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털어버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 전원 대기 중입니다. 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흙이 원피스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폭우 속에 선 그녀의 실루엣은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마침내 전쟁을 선포한 사령관 같았어요. 3년이야. 그 집안이 나한테서 빼앗은 것들.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녀의 눈에 번개가 비쳤어요. 그 안에 서린 건 슬픔이 아니었죠. 3년을 갈아 만든 시퍼렇게 벼려진 칼날 같은 것이었어요. 자료 정리 다 됐지? 예. 백회장 비자금 루트, 장남 백도윤 씨의 해외 도피성 자금, 시어머니 주도의 부동산 명의 세탁까지. 전부요. 서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좋아. 근데 그건 에피타이저고. 그녀가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빗속에서도 서울 방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메인 디쉬는 따로 있어. 3년 전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때였어요. 저 멀리 산모퉁이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까 그 검은 세단이었죠. 남편 백도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끊어. 손님이 왔네. 그녀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재빨리 품에 감췄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아까의 서늘한 눈빛이 사라졌죠. 대신 겁에 질리고 지치고 절망한 벙어리 아내의 얼굴이 돌아왔어요. 서진이 다시 진흙탕에 주저앉았어요. 세단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차 안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을 내리며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죠. 야, 결혼할 때 예물로 해준 다이아 목걸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 어머니가 가져오래.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천천히 목 뒤로 손을 가져갔죠.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어 내밀었어요. 도윤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목걸이를 낚아챘어요. 이번엔 진짜 안녕이야.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속도를 더 내서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서진은 그 테일라이트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일어났죠. 그녀의 입술이 빗속에서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뚜렷하게. 그래, 가져가. 다 가져가.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어차피 전부 토해내게 될 테니까. 검은 세단의 테일라이트가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제야 산길 반대편 숲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라이트를 끈 채 대기하던 검은 SUV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왔어요. 도윤이 되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기다린 거였죠. 차가 서진 앞에 멈춰서자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검은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한쪽 귀에는 무선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죠. 그가 우산을 펼쳐 서진의 머리 위를 덮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까까지 진흙 속에서 애원하던 벙어리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엔 부하의 예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수장이 서 있었어요. 한 팀장, 차에 내가 시킨 것 있지? 예, 준비해뒀습니다. 서진이 SUV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한 팀장이 무릎 담요와 따뜻한 타월을 건넸죠. 차 안에는 이미 실크 수트 한 벌과 메이크업 파우치, 그리고 최신형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서진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죠. 잠시 후 차 안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 실크 재킷,
날카롭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 3년간 백씨 가문의 벙어리 며느리로 살았던 여자는 사라지고 세진그룹 실소유주 윤서진이 돌아와 있었어요. 서진이 태블릿을 켜자 여러 개의 화면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실시간 CCTV 영상들이었죠. 백씨 가문 본가의 거실, 복도, 안방, 그리고 도윤의 개인 서재까지. 웃긴 건 이 카메라들을 설치한 게 시어머니 본인이라는 거예요. 3년 전 며느리를 감시하겠다며 집 곳곳에 CCTV를 설치했거든요. 관리는 새로 들인 집사에게 맡겼죠. 본인이 직접 면접 보고 뽑은 충직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 집사는 처음부터 서진의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시하는 동안 그 영상은 고스란히 서진에게 전송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감시욕이 스스로 구멍을 만든 셈이었죠. 백도윤은? 예, 10분 전 자택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한 팀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서진이 화면 하나를 확대하자 도윤의 침실이 보였죠. 그 안에는 도윤 혼자가 아니었어요.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도윤의 품에 안겨 있었죠. 내 연녀 정유라. 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화면 속에서 도윤이 서진에게서 빼앗은 다이아 목걸이를 유라의 목에 걸어주고 있었거든요. 서진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빗줄기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서진의 부모님은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탄탄한 회사였죠. 문제는 백씨 가문이 그 회사의 핵심 기술과 부지를 탐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인수 제안이었어요. 거절하자 협박이 됐고 그래도 버티자 부모님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죠. 사고 당일 부모님 차량의 블랙박스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각 백씨 가문의 사람들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요. 장례식장에서 서진은 결심했어요. 복수하겠다고. 그들이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숨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요.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실어증. 의사가 써준 진단서 한 장이면 충분했죠. 그때 백씨 가문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부모님 사망 후 서진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회사 지분뿐이었거든요. 백씨 가문은 그 지분을 완전히 흡수하려면 결혼이 가장 깔끔하다고 판단했죠. 게다가 부모님 사고 충격으로 말을 잃은 여자라면 비밀을 누설할 수도 없으니 안전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서진은 그 기회를 역이용했어요. 적의 품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죠. 덕분에 그녀는 3년 동안 백씨 가문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었어요.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부동산 명의 세탁,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짜 진실까지요. 대표님, 한 팀장의 목소리에 서진이 현실로 돌아왔어요. 내일 아침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그래, 선물 보내줘야지. 오랜만에 목소리도 들려주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은 숙취에 찌든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옆자리엔 유라가 아직 자고 있었죠. 그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동영상 파일 1개. 도윤이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화면 속에는 어젯밤 산길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빗속에서 서진을 차 밖으로 끌어내는 자신.
진흙탕에 쓰러진 아내의 손을 발로 걷어차는 자신. 결혼 반지를 빼앗으며 비웃는 자신의 얼굴이요. 뭐야 이게.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발신 번호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대신 몇 초 후 핸드폰 스피커에서 음성 메시지가 자동 재생됐어요.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였어요. 반지는 마음에 들어? 도윤의 숨이 멎었어요. 내가 지켜온 것들 하나씩 무너뜨려 줄게. 유라가 잠에서 깨어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핸드폰만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의 펜트하우스, 통유리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윤서진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 속에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도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죠. 서진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좋아, 첫 번째 선물은 잘 받았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하나씩 무너뜨려 줄게.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방금 받은 동영상을 세 번째 다시 재생했어요. 분명 그 깊은 산속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찍은 거죠? 이게 뭐야, 도윤 씨? 유라가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어요. 도윤이 핸드폰을 확 숨겼지만 이미 늦었죠. 아까부터 왜 그래? 뭘 본 거야? 도윤의 눈이 유라를 훑었어요. 어젯밤 함께 있었던 여자. 목걸이를 가져오라고 한 여자.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죠. 너였어? 뭐? 너지? 몰래 찍은 거. 나 협박하려고.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죠. 미쳤어? 내가 왜 당신을 협박해? 그럼 이게 뭔데? 어젯밤 산길 영상이 내 폰으로 왔어. 우리 둘밖에 몰랐잖아. 도윤이 핸드폰을 유라 앞에 들이밀었어요. 영상이 재생되자 유라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죠. 그리고 영상 끝부분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처음엔 없던 새로운 영상이 이어졌어요. 도윤의 침실이었어요. 어젯밤 유라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던 그 장면. 침대 위에서 웃고 떠들던 두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건 집안이잖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집안의 서진을 감시하기 위해 CCTV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건 누군가 내부에서 빼돌렸다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 소리와 함께 도윤아, 서진의 시어머니 황금자 여사가 도윤의 방으로 들이닥쳤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죠. 그녀의 시선이 침대 위에 유라를 훑었어요. 경멸이 담긴 한숨이 새어나왔죠. 아직도 인연이랑 붙어 있었니? 그건 됐고 서진이 어딨어? 상속 서류에 도장 찍게 데려와야 하는데.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젯밤 일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그게 서진이가 산에서 실종됐습니다. 차에서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황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잘 됐네. 산에서 실종이면 사고로 처리되겠지. 깔끔해. 40년간 재벌가 안주인 자리를 지켜온 여자다운 판단이었죠. 그년 방에 폐물 숨겨둔 거 있을 거야. 어차피 돌아올 일 없는데 찾아서 정리해야지. 황 여사는 직접 서진의 방으로 향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 방을 들여다본 적 없던 여자였죠. 벙어리 며느리의 공간 따위 관심 밖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고
이불장까지 헤집었어요. 그러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발견했죠. 너무 쉽게 찾아졌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거기 두고 간 것처럼요. 이게 뭐야? 황 여사가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이건 도윤이 내 비자금 장부잖아. 왜 이게 그년방에 있어? 도윤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틀림없었어요. 자신만 알고 있던 해외 비자금 계좌, 페이퍼 컴퍼니 목록, 뇌물수수 기록까지 전부 복사되어 있었죠. 말도 못하는 게 이걸 어떻게... 황 여사가 이를 갈았어요. 바로 그 순간 거실의 대형 TV가 저절로 켜졌어요. 아무도 리모컨을 만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집의 모든 스마트 기기는 집사가 관리했죠. 서진의 사람인 그 집사 말이에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낡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날짜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비 오는 밤, 한적한 도로. 한 대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어요. 서진의 부모님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밤이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고 직후 검은 세단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죠. 차에서 내린 남자가 추락한 차량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회수해서 돌아갔죠. 그 남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어요. 백 회장의 수행비서였어요.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황 여사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죠. 그녀가 가슴을 움켜쥐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과호흡이었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머니, 도윤이 달려가는 사이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동시에 유라의 핸드폰도요. 도윤은 어머니에게 정신이 팔려 확인하지 못했지만 유라는 봤어요. 도윤이는 널 버릴 거야. 같이 끝장나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유라의 손이 떨렸죠. 그녀는 혼란스러운 거실을 빠져나와 복도 끝에 숨었어요. 두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쥔 채 공포와 생존 본능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로부터 6시간 후 강원도 산길에 경찰차 4대가 깔렸어요. 신고 내용은 여성 실종 및 유기 의심이었죠. 산 아래 마을 주민이 새벽녘 비틀거리며 걸어 내려오는 여자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했어요. 현장에서는 서진의 신발 한 짝과 찢어진 옷가지가 발견됐죠. 사건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서진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나타나 피해자 보호와 긴급 조사를 요청했거든요. 경찰 내부에서도 누군가 손을 쓴 것처럼 도윤은 반나절도 채 안 돼 살인미수 피의자로 연행됐죠.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도윤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형사가 누군가를 안내하며 들어왔죠. 휠체어에 탄 여자, 창백한 얼굴에 붕대를 감은 목,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도윤의 아내 윤서진이었어요. 피해자 윤서진 씨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진술은 필담으로 받겠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살아있었어. 그리고 여전히 말을 못하는 벙어리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갔죠. 서진아, 괜찮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형사가 자리를 비켜주는 사이 도윤이 서진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이 서진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기엔 공포도 슬픔도 애원도 없었죠.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살이만이 서려 있었어요. 서진이 도윤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댔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형사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하지만 도윤에게는 천둥처럼 또렷하게 반가워, 살인자 남편.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서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겁에 질린 벙어리 아내의 얼굴로 돌아가면서요.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가 머리카락에 가려진 채로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척 참아온 서진이 드디어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버림받던 그 순간에도 웃고 있었던 서진의 눈빛 잊히지 않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직 진짜 복수는 시작도 안 했답니다. 과연 백씨 가문은 이 폭풍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서진이 어디까지 무너뜨릴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사실 안에 도윤의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형사님, 방금 들었죠? 저 여자가 나한테 살인자라고 했어요. 벙어리 아니라고요. 도윤이 벌떡 일어나 형사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형사는 그런 도윤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어요. 백도윤 씨,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진짜라니까요. 저 여자가 방금 언어장애 진단서가 3년치나 있어요. 아픈 아내를 산에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헛것까지 들린다고요? 형사가 도윤을 밀어냈어요. 그 뒤에서 서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휠체어에 앉은 채 떨리는 어깨,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누가 봐도 폭력적인 남편에게 시달려온 가엾은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피해자분, 괜찮으세요? 필담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형사가 종이와 펜을 서진에게 건넸어요.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죠. 천천히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어 나갔어요. 남편이 무서워요. 산에서 저를 밀칠 때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형사가 그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도윤을 향해 돌아섰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백도윤 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살인미수의 유기치사 미수까지 최소 징역 10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거짓말을.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느라 고개를 돌린 찰나였어요. 서진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리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너무나 또렷하게. 멍청하긴.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형사가 다시 돌아보자 서진은 이미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윤은 미칠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서진의 두 얼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죠.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이었어요. 황금자 여사가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옆에는 개인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죠. 도윤이는 경찰서에 연행되셨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황 여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녀가 비서의 손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죠. 윤서진, 그년이 살아 돌아오면 안 됐어. 사람 보내서 조용히 처리해. 사모님, 그건 내가 40년 동안 이 집안 지켜온 게 그년 때문에 무너질 순 없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깔끔하게 해.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죠. 품 안의 녹음기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시각 도윤의 저택에서는 유라가 서재를 뒤지고 있었어요. 어젯밤 서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윤이는 널 버릴 거야. 같이 끝장나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유라는 알았어요. 이 판의 주인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요. 금고를 열자 검은 가죽 수첩이 나왔어요.
도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짜 장부였죠. 해외 비자금 계좌, 정치권 뇌물 리스트, 그리고 3년 전 서진 부모님 사고에 쓰인 돈의 출처까지. 유라가 수첩을 품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정유라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변호사님도 동석해 계십니다. 누구세요? 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수첩이랑 같이요.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스쳤죠. 도윤 곁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경찰서 복도였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잠시 조사가 중단됐어요. 도윤이 화장실로 향하던 중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서진과 마주쳤죠. 비상구 앞 CCTV 사각지대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서진이 한 팀장을 시켜 미리 경찰서 도면을 입수해뒀거든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도윤의 눈에 핏발이 섰어요. 그가 서진에게 달려들었죠.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서진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도윤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며 그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댔죠.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도윤아, 내 엄마가 지금 나 죽이려고 사람 보냈더라. 도윤의 숨이 멎었어요. 근데 어쩌지? 그 사람이 지금 내 엄마 목을 조르러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비서 말이야. 3년 전부터 내 사람이었어. 방금 내 엄마가 살인 교사한 거 다 녹음됐고. 서진이 한 발 물러섰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뉴스 한번 확인해봐. 바로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뉴스 속보 알림이었죠. 3년 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오늘 아침 여러 곳에 동시에 전달됐어요.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언론사까지. 한번 터지기 시작하자 감추려던 것들이 줄줄이 엮이기 시작했죠. 속보 XX건설 황금자 여사,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병원 현장 체포. 속보 3년 전 윤 씨 부부 사망 사고, 타살 정황 포착. 경찰 재수사 착수. 도윤의 다리가 풀렸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죠. 하하하.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죠. 너 대체 누구야? 윤서진이 아니잖아. 대체 누구냐고. 서진은 그런 도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휠체어에 앉았죠. 겁에 질린 벙어리 아내의 얼굴로 돌아가면서요. 복도 끝에서 형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형사에게 종이를 내밀었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무서워요. 형사가 바닥에 쓰러진 도윤을 내려다봤어요. 미친 듯이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는 남자.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떨고 있는 아내. 누가 봐도 답은 정해져 있었죠. 서진이 형사의 뒤에 숨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바닥에 쓰러진 도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모든 건 계획대로였어요. 백 회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도윤과 황 여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사흘째. 백 회장은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죠.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얼굴엔 당당함마저 서려 있었어요. 제 아들은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방패 삼아 자신을 지키려 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저희 집안이 피해자입니다. 윤서진이라는 여자가 돈을 노리고 우리 집안에 접근했고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백 회장과 우호적인 매체들이 일제히 서진을 향한 의혹 기사를 쏟아냈어요. 금전 목적의 결혼, 계획적 접근, 재벌가 노린 사기혼.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40년 동안 재벌 총수 자리를 지켜온 남자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백 회장 기자회견 이틀 후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장이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한 가운데 무대 위로 한 여자가 올라왔어요. 정유라였죠. 백도윤의 내연녀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유라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저는 백도윤 씨의 가까운 지인으로서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유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이건 백 회장님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장부입니다. 수사팀 입회하에 압수된 자료예요. 해외 비자금 계좌, 정치권 뇌물 리스트, 그리고 유라가 USB를 들어 보였어요. 3년 전 윤 씨 부부 사망 사고 당일 백 회장님이 수행비서에게 직접 내린 지시 녹취록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유라가 버튼을 눌렀죠. 스피커에서 백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깔끔하게 처리해. 블랙박스는 반드시 회수하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유라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죠. 백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가족 탓으로 돌리는 건 거짓말입니다. 유라가 숨을 고르며 덧붙였어요. 저는 오늘부터 수사기관의 증인으로 협조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내연녀가 정의의 편에서 입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악의 축이었던 여자가 던진 폭탄은 백 회장의 방어선을 산산조각 냈죠.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백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여러 방송사가 법원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온라인 속보가 쏟아지면서 시청자 수가 폭증하고 있었죠. 신문실 안 백 회장이 피의자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은 찼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죠. 그때 진술석 쪽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였어요. 목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여자. 윤서진이 신문실에 들어섰죠. 백 회장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벙어리 주제에 증언석에서 손가락이나 놀릴 셈이냐?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휠체어가 진술석 앞에 멈춰섰죠. 판사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피해자 윤서진 씨, 필담으로 증언하시겠습니까? 서진이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신문실 안에 긴장감이 흘렀죠.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속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목의 붕대로 향했죠. 천천히 한 겹씩 풀어 헤치기 시작했어요. 백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붕대가 모두 풀렸어요. 서진이 진술석의 마이크를 잡았죠. 신문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3년간 봉인했던 그녀의 입술이 열렸어요. 아니요, 판사님. 맑고 서늘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신문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제 목소리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 다시 주저앉았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자가 제 부모님을 어떻게 죽였는지. 서진의 시선이 백 회장을 똑바로 관통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그 집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잠깐, 피해자는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서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부모님 사고 직후 발생한 시민성 실어증이었습니다.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신변 위협 때문에 의사와 협의하에 비밀을 유지해 왔습니다. 관련 소견서 첨부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3년 전 제 부모님은 단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 남자가 죽였습니다. 제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제가 이제야 세상에 꺼내왔습니다. 서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말을 잃은 척 살아왔습니다. 백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전현이 미쳤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실시간 댓글창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소름, 대박, 3년을 참았다고? 진짜 복수국이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같은 시각, 구치소 TV 앞에서 도윤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요. 도윤은 벽을 향해 미친 듯이 주먹을 내리쳤어요. 몇 번을 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죠. 3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끝났어요. 백 회장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어요. 살인교사, 증거인멸, 횡령, 뇌물수수.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백 회장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40년간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죠. 판결과 함께 백씨 집안의 전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시작됐어요. 강남에 화려했던 저택은 압류 딱지로 도배됐죠. 가구 하나, 그림 하나까지 모조리 경매에 넘어갔어요. 도윤은 구치소 독방에 갇혔어요. 밤마다 서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거든요. 반가워, 살인자 남편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그는 비명을 질렀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3년간 벙어리 아내를 무시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 목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름과 부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유라는 증인 협조의 대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법원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서진이 보낸 거였어요. 봉투를 열자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유라가 기대했던 보석도 현금도 아니었죠. 서울 외곽의 작은 반찬 가게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메모 한 장. 화려한 가짜 말고 내 손으로 읽어낸 진짜 삶을 살아봐. 윤서진.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가장 잔인하면서도 어쩌면 유일한 구원이었죠. 재벌가의 내연녀로 살았던 여자에게 서진은 새로운 시작을 던져준 거였어요. 일주일 후 맑은 가을 하늘 아래였어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묘지. 윤 씨 부부의 묘비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죠.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자. 윤서진이었어요. 법정에서도 경찰서에서도 그녀는 늘 가장 약한 척했어요. 그래야 적들이 방심하니까요. 3년간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전략이었어요. 서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손이 차가운 대리석을 쓰다듬었죠. 엄마, 아빠.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죠. 떨리고 따뜻하고 그리운 목소리였어요. 다 끝났어.
그 사람들, 이제 다 감옥에 있어. 나 이제 안 울어. 아빠가 싫어했잖아. 내가 우는 거.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죠. 근데 오늘은 좀 울어도 되지? 묘비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울었어요. 3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죠. 복수를 위해 삼켜야 했던 슬픔, 분노,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울음이 그치고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깊이 절을 올렸죠. 엄마, 아빠, 이제 나 잘 살게. 지켜봐줘. 6개월 후 서울 한복판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어요. 세진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 및 윤서진 재단 설립 기념식. 수백 명의 기자와 하객이 자리를 채웠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재단의 목표가 떠 있었죠. 범죄 피해자 지원, 소외계층 법률 구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 서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당당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의 기업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3년 전 저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버렸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그녀의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증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윤서진 재단은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낮은 곳의 진실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제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3년간 침묵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함께 말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죠. 3년간의 복수가 끝나고 윤서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척 참아온 서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남편에게 버림받는 모욕도 전부 삼키면서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서진이가 정말 대단한 건 복수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처럼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침묵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여러분께도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맛이 아니야. 이석권 회장의 손이 테이블 위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캐비아가 바닥에 쏟아지는 순간 미슐랭 3스타 라시프의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죠. 회장님, 이건 프랑스 직송 벨루가. 내가 먹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야. 70대 노인의 눈에 서린 쓸쓸함을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방에 버려진 식재료를 줍던 막내 보조의 손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한태주, 이거 안 갖다 버려? 강철수 주방장이 던진 소고기 자투리가 태주의 가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급 등심을 손질하고 남은 질긴 힘줄과 기름덩어리들이었죠. 사실 미슐랭 주방에서 힘줄로 육수를 낼 수 있다는 건 상식이었습니다. 강철수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강철수는 그것을 메뉴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런 하찮은 재료에 쏟을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에게 요리는 어느새 맛이 아니라 결과와 평가,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20년 전 무명 시절의 강철수는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며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던 요리사였습니다. 그러나 미슐랭별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그는 점점 냄비에서 멀어졌고 재료 대신 성과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태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사주지 않는 자신의 시간, 태주는 그 시간을 기꺼이 버려진 재료를 위해 바치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집어드는 태주의 손끝은 섬세했어요.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기다린 게 아니라 재료가 가진 마지막 생명력이 닿을 때까지 태주는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먹어줄 거란 기대도 없이 그저 버려지는 것이 가여워 끄지 못했던 불씨. 그 욕심 없는 시간이 훗날 대한민국 미식계를 뒤흔들 기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 청담동 라 셰프. 예약은 몇 달씩 밀려 있었고 한 끼 식사값은 보통 사람이 월세를 내고도 남을 정도였죠. 미슐랭 3스타를 5년 연속 유지한 이 주방의 제왕은 강철수 총주방장. 그리고 그 화려한 왕국의 가장 밑바닥에는 24살 한태주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뒤 요리학교는커녕 제대로 된 수업 한 번 받지 못한 태주에게 라셰프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였어요. 비록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설거지와 청소만 하는 신세였지만 이 주방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주에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버려진 재료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맛이 남아있다는 걸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배고픈 배를 움켜쥔 채 식당 아주머니의 냄비 옆을 서성이며 자연스럽게 익힌 감각이었죠. 태주는 재료를 쓰는 법을 아는 게 아니라 불 위에서 재료가 가장 편안해지는 그 순간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셰프들이 화려한 레시피와 계량컵에 매달릴 때 태주는 냄비 속 재료들이 건네는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저녁 VIP룸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성창그룹 이석권 명예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미식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70대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6개월 전 암 수술을 받은 뒤로 입맛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세상 모든 산의 진미를 맛보았지만 어떤 음식도 그의 혀를 깨우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시민성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혀도 다친다고요. 회장님, 이건 제가 직접 공수한 알바 트러플입니다. 시가로만 3천만 원이 넘는 강철수가 자신있게 내민 접시를 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강 셰프, 자네는 내 배에 칼자국이 있다는 걸 잊었나 보군.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 기름진 고기와 독한 트러플 향이 내겐 고문처럼 느껴진다는 걸 말이야.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에 48시간 마리네이드한 한우 안심도 드셔보시죠. 맛이 없어. 전부 과해. 20년 경력의 미슐랭 셰프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강철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주방 구석에서 태주는 작은 냄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가슴에 맞고 떨어졌던 그 힘줄과 시든 대파뿌리, 버려진 무 껍질을 넣고 5시간을 우려낸 국물이었죠. 젤라틴이 녹아 실크처럼 부드러워진 육수, 대파뿌리에 캐러멜라이징된 단맛, 무 껍질이 더한 깊은 감칠맛. 화려한 소스는 없었지만 재료들이 마지막으로 내어준 생명력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VIP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이 입을 헹굴 맑은 국물을 찾으셔. 무겁지 않은 걸로. 당장 준비해. 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라시프에는 그런 하찮은 메뉴 따위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태주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은 냄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셰프님, 제가 연습 삼아 끓여본 국물이 있는데. 강철수는 냄비를 낚아채 한 모금 맛봤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떠졌죠. 이게 그 쓰레기로 만든 맛이라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아껴둔 육수다. 이걸로 내. 국물이 이석권 회장 앞에 놓였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맑은 국물을 회장이 한 숟갈 떴어요. 한 모금.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두 모금, 세 모금. 멈출 줄 모르던 회장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회장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장을 건드리지 않고 스며드는군. 무의 시원함이 더부룩한 속을 씻어내고 고기의 깊은 맛이 기력을 보충해주네. 그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0년 전 전쟁 직후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국물 맛이야. 아무것도 없던 시절 뼈다귀 하나로 온 식구를 살리시던. 회장이 강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 셰프, 이 국물은 자네가 만든 게 아니지? 강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맛은 욕심이 없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맛이야. 회장의 시선이 그의 뒤로 향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떨고 있는 청년에게요. 거기, 자네. 이 국물, 자네가 만든 건가?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한태주입니다. 태주야. 회장이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내 수술 부위까지 생각하고 끓인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재료가 가장 편안하게 우러나는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료가 편안하면 먹는 사람의 몸도 편안해진다. 이거로군. 그가 중얼거렸어요. 넌 대체 누구냐? 그 순간 강철수의 눈에서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이 20년간 쌓아올린 명성을, 쓰레기통을 뒤지던 막내 녀석이 단 한 그릇으로 무너뜨렸으니까요. 저 자식 반드시 없애버리겠어. 화려한 왕국의 밑바닥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 그 꽃을 꺾으려는 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철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굴었지만 태주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차가운 칼날이 서려 있었죠. 한태주, 오늘부터 식재료 창고 정리도 내가 해. 네, 셰프님. 재고 목록 작성도 내 몫이야. 빠진 거 있으면 내 책임이니까. 이상했습니다. 지금껏 창고는 부주방장 관할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뜻이라 생각했죠. 순진했습니다. 덫이 조여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주가 출근하자 주방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요리사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피했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한태주, 강철수가 태주를 불렀습니다. 그의 옆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이분들은 본사 감사팀이야. 감사팀이요? 지난 한 달간 고급 식재료가 대량으로 사라졌어. 알바 트러플, 벨루가 캐비아, 이베리코 하몽. 강철수가 종이 한 장을 태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8천만 원어치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창고 관리 담당은
그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너였지? 태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매일 재고 확인하고 목록 작성했어요. 그 목록이 조작됐다는 거야. 감사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새벽 시간대에 창고를 드나든 사람은 한태주 씨 뿐이었습니다. 그건 청소하러 간 거예요. 저는 식재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강철수가 태주의 사물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물쇠를 끊고 문을 열자 안에서 진공 포장된 트러플 3덩이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게? 태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건 자신이 넣은 게 아니었거든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해. 강철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찰나 태주는 깨달았어요. 이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걸. 그날 오후 태주는 라시프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찰 조사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내가 훔친 거 다 알지만 어린 녀석 인생 망치기도 그렇고. 강철수가 자비로운 척 말했습니다. 조용히 나가면 고소는 안 할게. 대신 그의 손이 태주의 칼 가방을 가리켰어요. 이건 두고 가. 손해배상 대신이라고 생각해. 그 칼은 태주가 고아원 퇴소할 때 원장 선생님께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최고의 요리사가 되면 이 칼로 첫 요리를 해라.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칼이었어요. 그것만은 뭐? 훔친 놈이 협상하자는 거야? 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칼 놔두고 꺼져. 아니면 고소할게. 내 선택이야.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과자가 되면 다시는 주방에 설 수 없으니까. 그는 칼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의 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라시프를 나선 태주의 주머니에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방 보증금은 이미 몇 달 전에 바닥났고 이번 달 월급은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압류당했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청담동 골목 어딘가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왜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국물을 끓였을 뿐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비벼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태주 군 맞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나 이석건이야. 그날 잔에 국물에 눈물 흘렸던 늙은이. 태주는 숨을 멈췄어요. 회장님, 저는 지금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어. 강철수 그 자식이 뭔 짓을 했는지 다 알아.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꺾이지 않는 불씨. 그게 뭔지 태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석권 회장의 전화를 받은 그날 밤 태주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회장님이 도와주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태주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힘으로 다시 서는 건 진짜 서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요리가 진짜라면 바닥에서부터 다시 증명해야지. 태주는 회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그렇게 태주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 태주는 생선 상자를 나르는 일용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등짝이 땀으로 젖고 손은 생선 비늘로 번들거렸죠. 하지만 그보다 태주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시장 한구석에 버려진 파치 채소 더미였습니다. 파치 채소. 흠집이 나거나 모양이 삐뚤어졌다는 이유로 팔리지 못한 것들이에요. 배추 겉잎, 못생긴 무, 휘어진 대파, 찌그러진 양파. 상인들 눈에는 쓰레기였지만 태주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이 배추 겉잎, 말리면 깊은 단맛이 나올 텐데 이 무는 겉만 깎아내면 속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태주는 상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버리시는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뭐, 이 쓰레기를 뭐에 쓰려고? 요리요. 아주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허참, 요즘 젊은 것들은 별걸 다 하네. 그래, 가져가. 어차피 버릴 거야. 2주 후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작은 포장마차가 섰습니다. 태준의 국수. 메뉴는 딱 하나, 잔치국수 3,000원. 천막은 낡았고 의자는 플라스틱이었지만 그 작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골목 전체를 감쌌어요. 하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야, 저거 파치 채소로 요리한다며? 에이, 쓰레기로 만든 거 누가 먹어? 위생 상태가 어떨지 누가 알아?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죠. 첫째 날 손님 0명, 둘째 날 손님 0명, 셋째 날도 넷째 날도 태주는 혼자 국수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불을 끄지 않았어요. 누군가 먹어줄 거야. 이 맛을 알아줄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닷새째 되던 날 저녁 한 할머니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등이 굽고 손에는 리어카 손잡이가 들려 있었어요.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죠. 총각, 이거 얼마야? 3,000원이요, 할머니.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이 나왔어요. 2,000원밖에 없는데 반만 줄 수 있어? 태주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굽은 등, 갈라진 손, 지친 눈. 문득 보육원 시절이 떠올랐어요. 배고파서 잠들지 못하던 밤들. 누군가 따뜻한 국물 한 그릇만 줬어도 좋았을 그 시간들. 할머니, 그냥 드세요. 오늘 첫 손님이시니까 서비스예요. 태주는 국수를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태주만의 감각으로 골라낸 파치 채소로 우려낸 육수에 야채들을 황금 비율로 섞은 양념장. 못생긴 재료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죠. 할머니가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던 할머니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총각, 이게 무슨 맛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어릴 때 해주던 국수 맛이야. 70년도 더 된 그 맛인데. 태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음 날 또 왔어요. 그 다음 날은 할머니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죠. 이 총각 국수가 그렇게 맛있대? 먹어봐, 옛날 그 맛이야. 1명이 2명 되고 2명이 5명 됐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상인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야, 파치로 요리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양반 라 셰프 출신이래. 뭐? 미슐랭 3스타? 왜 여기서 국수를 팔아? 사연이 있나 보지 뭐. 소문이 퍼졌습니다. SNS에 누군가 사진을 올렸어요. 노량진 시장 골목, 3,000원짜리 국수의 기적. 파치 채소로 만든 미슐랭급 국수. 시장 바닥에 숨은 미식.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줄이 골목 끝까지 늘어섰어요. 어느 날 저녁
낯익은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70대 노인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를 보고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석권 회장이었습니다. 허허.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연락도 없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군. 회장이 포장마차 앞에 서서 피식 웃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증명하겠다더니 진짜 그러고 있었어. 태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장이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나도 한 그릇 주게. 3,000원이라며?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냄비 앞에 섰어요.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태주다운 국수를 말았습니다. 회장이 한 젓가락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맛이야. 욕심 없는 손이 만든 맛. 그가 국수를 다 비우고 태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주야, 이제 준비됐나? 네. 대한민국 요리 명장을 뽑는 국가대표 요리 경연대회. 참가해 볼 생각 없나? 태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내 요리가 진짜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줘.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강철수 그 자식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려. 시장 골목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태주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던 태주가 시장 바닥에서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 가슴이 많이 먹먹하셨죠.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눈물은 태주의 요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증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과연 태주는 요리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 무렵 청담동 라시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석권 회장이 발길을 끄는 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성창그룹 회장님이 라시푸 음식 거부했대. 거기 주방장 요리가 형편없다더라. 재계 VIP들의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40% 급감했죠. 강철수는 밤마다 술에 절었어요. 다 그놈 때문이야. 그 막내 자식 때문에. 이를 갈아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뉴스가 강철수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국가대표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발표. 화면에 참가자 명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한태주 태준의 국수. 강철수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어요. 뭐야? 저 자식이 아직 살아있었어? 대회 당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셰프 64명이 모였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 호텔 총주방장, 해외파 스타 셰프. 화려한 경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태주는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앞치마, 손때 묻은 조리도구, 그리고 시장에서 가져온 파치 채소가 담긴 스티로폼 상자. 저거 뭐야? 시장 상인이 길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시장 바닥에서 국수 팔던 애라던데? 레스토랑 소속도 아닌 애가 뭘 믿고 나온 거지? 재료 좀 봐. 완전 쓰레기 아니야? 참가자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어요. 오랜만이네, 한태주.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강철수가 서 있었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위엄을 한껏 뽐내며 비싼 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설마 그 꼴로 나한테 도전하려는 건 아니겠지?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수가 한 발 다가왔어요. 어디서 훔친 재료로 요리하려고? 또 쓰레기통 뒤지다 온 거야? 주변 참가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태주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셰프님, 요리로 말하죠.
강철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 요리로 말해주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제한 시간 2시간, 주제는 한국의 맛. 강철수는 미리 공수한 최고급 한우와 자연산 송이버섯을 꺼냈어요. 식감한 수백만 원어치였죠. 반면 태주의 조리대에는 파치, 무, 흠집난 배추, 뼈다귀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저 사람 진심이야? 재료비 차이가 100배는 나는데.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태주가 칼을 잡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톡, 톡, 톡. 파치 물을 써는 태주의 칼질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일정한 두께, 완벽한 리듬.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확함이었죠. 저 칼질. 옆 조리대의 셰프가 손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기본기가 장난 아닌데? 태주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재료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경연 종료 40분 전. 심사위원님, 잠시 질문이 있습니다. 강철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 참가자의 파치 채소, 위생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사위원이 태주의 조리대로 다가왔습니다. 한태주 참가자, 이 채소들 세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관 온도는요? 원산지 확인서는 있습니까?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5분, 10분, 15분. 태주는 대답하느라 불 앞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사이 육수의 황금 타이밍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냄비로 돌아왔을 때 태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육수가 과하게 졸아 있었어요. 2시간 요리 시간에 맞게 정성껏 맞춰놓은 농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웃고 있었어요. 손을 댈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판은 이미 그렇게 짜여 있었으니까. 태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은 시간은 30분. 처음부터 육수를 다시 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이렇게 또 무너지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그때 태주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주야. 관중석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노량진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선 장수 아저씨, 채소 파는 아주머니. 태주를 응원하러 온 거였죠. 힘내. 우리 시장 대표잖아. 넌 할 수 있어. 태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육수가 망가졌으면 살리면 되지. 태주의 눈이 대회장 한쪽에 놓인 공용 재료대로 향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무, 대파, 다시마. 25분 안에 육수를 되살릴 방법. 태주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졸아버린 육수에 다시마 급속 추출물을 더하면 감칠맛이 살아나고 무즙을 넣어 농도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시원한 단맛을 더할 수 있어요. 처음에 완벽함은 없지만 25분의 집중으로 새로운 균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태주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럼 난 더 높이 올라갈 뿐이야.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태주의 눈에도 냄비 아래에도. 강철수가 태주의 조리대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 자식, 왜 웃고 있는 거지?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선 심사가 끝났습니다. 64명의 참가자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1위 한태주, 점수 96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2위 강철수, 점수 94점, 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내가 2등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재료로 만든 자신의 요리가 위기 속에서 살려낸 육수에게 졌다니.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태주 참가자의 요리는 깊이는 다소 부족했지만 놀라운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 아닐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환호했어요. 우리 태주가 1등이야. 거봐, 내가 뭘 했어. 강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자식? 반드시 결승에서 짓밟아주겠어. 결승전 전날 밤, 강철수는 어둠 속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 저 강철수입니다. 아, 강 셰프. 무슨 일이시오? 내일 결승전 말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오? 강철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위원님 입맛에 맞게 준비해놨습니다. 결승전 당일, 코엑스 메인홀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취재진이 몰려왔고 생중계 카메라가 무대를 비추고 있었죠. 결승전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인생의 한 그릇. 참가자 본인의 인생을 담은 요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태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생의 한 그릇. 그에게 인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버려진 것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 그것들 속에서 찾아낸 희망. 태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강철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쳤어요. 프랑스 직송 푸아그라, 이탈리아산 트러플, 일본산 와규. 그의 조리대는 마치 보석상 진열장 같았죠. 역시 미슐랭 3스타답군. 저 재료들만 해도 1,000만 원은 넘겠어. 취재진이 감탄했습니다. 반면 태주의 조리대에는 여전히 파치 채소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강철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심사위원님들. 그가 태주를 가리켰어요. 저 참가자가 사용하는 재료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건 시장에서 버려지는 파치 채소입니다. 흠집나고 상처난 불량품들이에요.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쓰레기로 요리를 한다고? 그런 걸 심사위원들한테 먹이겠다는 거야? 강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재료로 만든 음식이 과연 국가대표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심사위원님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태주에게 향했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태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롱하는 눈, 의심하는 눈, 비웃는 눈. 예전의 태주였다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파치 채소예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흠집이 났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버려지는 것들이죠. 태주가 못생긴 무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이 무가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 햇빛을 덜 받은 것도 아니고 비를 덜 맞은 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이 다를 뿐 속에 담긴 생명력은 똑같아요.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버려진 아이였죠.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남들 눈에 저도 파치였을 거예요. 흠집나고 쓸모없어 보이는. 태주가 물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저처럼 버려질 뻔했던 재료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파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고.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10명.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녀석, 우리 태주. 생중계 화면에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파치 채소 셰프 감동. 버려진 것들의 영웅. 강철수 얼굴 좀 보세요. 크크크.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역풍이었습니다. 태주를 공격하려던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온 거죠.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주가 칼을 들었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제한 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2개의 요리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어요. 강철수의 요리는 화려했습니다. 푸아그라 위에 금박을 올리고 트러플 소스가 접시 위에 예술처럼 뿌려져 있었죠. 마치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같았어요. 반면 태주의 요리는 소박했습니다. 하얀 그릇에 담긴 맑은 국물, 그 위에 정갈하게 올려진 파치 채소들. 화려함은 없었지만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강철수의 요리. 심사위원들이 한 입씩 맛보았어요. 화려하군요. 식감이 좋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너무 자극적입니다. 재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비싼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맛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리에서 나를 봐달라는 욕심이 느껴져요. 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 요리가 욕심이라고? 그의 눈이 김 의원 쪽으로 향했어요. 분명 돈을 줬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다음은 태주의 요리. 심사위원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심사위원장의 손이 멈췄어요. 2모금, 3모금. 그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료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다른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치 채소라고 하셨죠? 믿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깊고 맑은 맛이라니. 화려하지 않은데 왜 자꾸 숟가락이 가죠? 먹으면 먹을수록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아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장이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한태주 참가자, 이 요리의 이름이 뭔가요? 태주가 대답했어요. 다시 봄입니다. 버려진 것들이 다시 피어나는 봄이요.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강철수 참가자 89점, 한태주 참가자.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100점, 만점입니다.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만점이래. 만점. 파치 채소로 만점이라니. 태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울면서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태주야, 해냈어. 우리 태주가 해냈어. 바로 그때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이석권 회장이었어요. 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잡은 회장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이 왜?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라시프의 최근 3년간 식재료 구매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강철수 셰프는 3년간 약 5억 원의 식재료비를 횡령했습니다. 뭐라고요? 비싼 재료를 산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싼 재료를 쓴 뒤 차액을 빼돌렸죠. 강철수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그건 조작된 자료야.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6개월 전 한태주 군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입니다. CCTV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새벽 시간 강철수가 직접 태주의 사물함에 트러플을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건 강철수, 자네가 직접 한 짓이지.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물함에 넣는 거 저거 강철수잖아. 와, 완전 쓰레기네. 저런 인간이 미슐랭 셰프였다고? 회장이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 제가 받은 제보입니다. 강철수가 심사위원 김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녹취록이에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김 의원님, 저 강철수입니다. 입맛에 맞게 준비해놨습니다. 김 의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강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 짜고 치는 거라고.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강철수 씨, 함께 가시죠. 20년간 쌓아 올린 명성이 단 5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대 위에 태주만 남았습니다. 이석권 회장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태주야. 회장님,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다 지켜봤다. 회장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칼이었어요. 이건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받은 그 칼이었어요. 강철수 사무실에서 찾았다. 내 거지?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의 조각. 이제 이 칼로 첫 요리를 해도 되겠구나.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대한민국 최연소 요리 명장 한태주. 태주는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가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객석에서 시장 상인들이 외쳤어요. 태주야,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시장 바닥에 미슐랭. 우리 태주.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어요. 버려진 재료들과 함께 시작한 그의 여정. 쓰레기통 앞에서 피어난 기적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봄. 태주의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버려진 식재료로 시작해 결국 최고의 자리에 선 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흠집이 났다고,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것들. 하지만 태주는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했죠.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혹시 지금 삶이 바닥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바닥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